보통 역사란 패자가 아닌 승자가 남긴 일방적인 기록입니다. 물론 패자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아주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통은 승자의 승리를 미화하고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영상의 주제, 즉 1867년 1월 19일 프랑스의 일리스 라시옹에 실린 서신은 순전히 프랑스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신에서는 천주교도를 박해하고 프랑스에서 건너간 신부들을 처형해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침략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조선을 침략할 정치적인 명분이 너무 약한 관계로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해적질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이 시리즈를 기획한 목적은 기록이 틀렸다 맞았다를 두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서양 언론에 실린 조선에 관한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달드리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번 1월 19일자 기사 이후로 딱 일주일 뒤 또 한편의 서신이 일리스 라시옹에 투고됩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실렸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인지해야 할 것은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서신은 그 병인 양요에 직접 참전한 프랑스인 누군가가 직접 쓴 서신이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문이 발간되기 몇 개월 전에 쓰여진 내용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867년이면 아직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우편을 보낸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로지 바다를 통해 이러한 서신이 보내졌을 것인데, 지금처럼 회속선도 없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선편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개월 전의 일이 프랑스에 전해졌습니다.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야 이미 사건의 발단부터 결론까지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 프랑스인들은 이 잡지 하나로 조선의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1867년 1월 26일 일리스 라시옹에 실린 조선탐사 2편입니다.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은 극동 지방 전체를 대표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원들과 병사들이 수행하는 먼 곳에서의 대탐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선은 만주와 황해, 동해와 접하고 중국과도 거의 맞닿아 있어 조선반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이 작은 해협뿐이다. 인구 구성으로 보자면 조선인들은 중국인과 만주 출신의 타타르족의 중간 정도에 속한다. 조선인은 황인종이지만 말레이시아 인과는 눈에 띄게 다른 부분도 있다. 우리 계산이 맞는다면 말레이시아인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종일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모든 단점이 집중되어 있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며 잔인하고 자기가 강자라고 확신할 때만 용맹스럽게 군다. 다른 극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왕이 권력을 쥐고 있으며 폭군으로 군림하고 통치한다. 조선의 왕은 옛날 베이징과 제월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조선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속국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독립국이며 독립성을 과시할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로즈 함장의 탐사 동기를 들 수 있다. 1854년 혹은 1855년쯤 조선은 유럽과 통상을 해야만 하였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조선 해협 인근의 폐쇄적인 해역을 탐사하기 위해 각기 자국의 선박을 파견하였다. 차츰 조선인들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고 교류가 늘면서 상사가 생겨났다. 이러한 성과는 프랑스의 깃발이 베이징 성벽에 휘날리고 우리 군대가 일본 항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점점 겁없이 잔인하게 해적질을 하였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조선의 적대 감정이 증폭되었다. 통신문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조선의 왕이 주도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왕은 맹렬히 쇄국을 주장하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깊이 연구된 적도 없다. 하지만 영국의 선박들은 오래전부터 바다 곳곳을 다니며 널리 퍼진 조선반도 주변의 섬들에 에머스트, 클리퍼드, 블론톤, 제임스 할 등과 같은 영국식 이름을 붙였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인들의 풍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교황 파견 선교사들의 서신 모음을 참고하면 된다. 이 용맹스러운 선교사들은 조선 곳곳에 기관을 설립해 핍박에도 불구하고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신도수를 늘려나갔다. 선교사들의 서신을 보면 조선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비단이 많이 생산되는데 중국의 비단보다 결이 더욱 아름답고 심액이 더 단단하다고 한다. 비단뿐만 아니라 목재도 매우 다양하여 향료와 함께 유럽인들의 주 거래 품목 중 하나이다.
조선의 산업 분야에 대해 말하자면 닝보와 광저우의 작업장이나 장인, 기술자와 견줄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공예가는 모두 중국 출신이다. 중국의 공예가들은 언어 등이 조선인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확실하게 구분된다. 뿌리는 같지만 조선말은 중국말과 전혀 다르다. 상하이와 만주에서 쓰는 중국말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 시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다. 극동지방에서 여러 해를 살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풍습과 생활 모습은 중국의 북부지방과 흡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남부지방인 광저우나 홍콩에서 곧장 강화도나 서울로 온다면 암스테르담이나 나폴리에서 오는 것만큼 모든 것이 낯설 것이다. 조선인의 주식은 쌀이다.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중국이나 심지어 싱가포르나 피낭주에서도 조달한다. 일반 서민들은 곡주 같은 것을 항상 과음하고 술에 취해 있다. 반면 아편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종합해보면 프랑스가 아시아 북부 지역의 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선의 경계심을 늦추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유럽도 조선에서 필요한 상업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 잡지에는 또 한 번 조선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역시 철저히 프랑스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선을 해적이라 부르고 조선인들을 깔보고 조선의 문화를 깎아내리고 있죠. 이러한 시선은 서양 문명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잡지는 1891년 프랑스 최초로 사진을 실어 잡지를 만들어 유명해졌지만 1944년에 폐간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나치 정권에 몸담았던 자크 드 라스당이라는 인물이 편집장을 맡았다가 파리 해방과 동시에 폐간됐죠. 어쨌든 이 잡지는 1866년 10월 병인양요를 프랑스의 시선으로 쓴 서신을 게재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이 사건은 우리로서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대포, 소총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를 무찌르면서 조선이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심지어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처럼 난으로도 기록되지 못하고 즉 병인년의 서양인에 의한 소동 정도로만 취급했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약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또 어떤 치욕을 겪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고정즉위 3년 뒤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세 척의 군함을 앞세워 조선을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 양화대교 부근의 양화진까지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이 군함을 조선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7척의 군함과 600명의 군인을 끌고 와 강화도에 상륙했죠. 고작 450명으로 조선을 침략하려 했으니 얼마나 조선을 얕잡아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텐진에 머물던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피에르 구스타브 로즈는 이들을 데리고 한강 수로를 봉쇄한 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도로 진격한다고 으름장을 놨죠. 결국 조선은 약 10,000명의 병력으로 이들을 물리쳤는데 그 승리 역시도 프랑스군이 방심한 덕분입니다. 고작 160명 선발대로 강화도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500명 매복병에 노출돼 대패한 후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났죠. 퇴각하면서도 외교장과 297권을 강제로 배에 싣고 민가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노력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 앙리 쥐베르는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로즈 제독이 강화읍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군함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썼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조선의 치욕을 안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리품을 챙겨 돌아갔죠. 프랑스 파리에는 앵발리드라는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의 요양소인 이곳은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 내 자리한 생루이 교회의 대들보 양쪽에는 프랑스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며 전리품으로 챙긴 군기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친병제오대우영이라는 조선의 군기가 있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한 말단부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면 유럽 어느 나라를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당시 조선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었다면 다른 나라가 쉽게 조선을 침범할 생각을 했을까를 되뇌어 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쉽게 깔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871년 9월 9일 미국의 하퍼스 위클리에 실린 신미양요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